쟤는 왜 곱하기 2가 아닐까? 에라 모르겠다. 그럼 얘는 왜 2인데? 아니 2가 아니라 왜 4인데? 양성자 중성자 그럼 중성자는 왜 필요한 거지? 반발력 양성자 그러네. 반발력 때문이다,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에 붙이는 마이너스가 필요한데 왜 중성자가 들어가대? 점점. 응? 미안 잘못해서 나도 모르거든. 그거 아니야. 자연계에 존재한 네 가지 힘이 뭔지 알고 계신가? 중력, 그렇지. 중력, 와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다, 그치? 아니 강한 순서로 다시 얘기해볼까? 강력, 전자기력, 양력, 그리고 제일 약한 택도 없는 중력이라는 게 있다, 그치? 주변에 보이는 것 중에 중력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자기력을 봐도 된다. 강력, 양력은 우리가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주변에 중력하고 다른 힘이 느껴지나? 막 느껴진다, 그치? 예를 들어 네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거, 심지어 칠판에 글자가 보이는 거, 아니 칠판 자체가 보이는 거, 아니 더 정확히 네가 존재하는 이유도 전자기적 반발력 때문이다. 어쨌든 그건 됐고, 그런데 핵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진다고 했지? 강력이나 양력이 작용한다. 양력도 볼 일 없고 평상시에는. 그럼 강력은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데 그게 양성자나 중성자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를 중화시킨다라는 개념보다 그게 그냥 접착제라고 생각해. 우와, 그럼 강력이 전자기력보다 몇 배쯤 센지 아시나? 9,100배밖에 안 세다. 그 얘기는 만약에 양성자가 100개 모여 있으면 즉 원자번호가 100번에 가까워지면 강력이 추가 딱 하나도 못 이긴다는 얘기야.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92번까지만 안정하게 존재하지 그것도 안정한지 모르겠고 그 이유가 사실 반발력을 어떻게 못하기 때문이라. 그건 됐고, 자 그래서 대략 20번까지는 양성자 개수하고 비슷한 개수의 중성자가 들어간다. 우연히. 그래서 20번까지는 대략 곱하기 2가 되는 거다. 리튬은 다른데. 이게 리튬은 7에 바꾼 거. 모르겠다. 아마 7일 거야. 뭔가 7인 거지. 7일 거야 아마. 안정한 게. 그래서 리튬은 몰라도 돼. 어차피 문제에서 묻지도 않아. 8이 난다. 맞지? 왠지 12.04사를 쓰고 싶겠지? 몰라. 나머지는 패스. 귀찮아 죽겠으니까. 아니지. 예외만 좀 쓰자. 저기 저렇게 되면 희한한 놈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다음 여기에 쓴 숫자는 대략적인 원자량이지 정확한 원자량은 정수일 리가 없다. 왜냐면 완벽하게 정수가 되려면 사실 질량 결손이 여기 없어야 되죠. 그 질량 결손이 없으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할 리가 없지. 따라서 원자력이 만들어질 리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정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건 탄소인데 그 동요소가 없을 때 얘기예요, 그죠? 탄소의 동요소가 어떤 게 있지? C12 말고 13도 있고, 그죠? 사실 14도 존재한다. 그래서 C14 가지고 조금만 장난치자. C14는 방사선 동요소를 드럽게 불안정해서 금방 깨진다. 그래도 며칠 버티지만 며칠에는 몇십 년 버티겠지만 자 그러면 그렇게 반응기가 짧은 C14가 왜 일정량이 존재할까? 반응기가 짧은 옛날 붕괴해가지고 다른 다 안정한 놈선 예를 들어 질소로 바뀌었겠죠? 근데 걔들이 왜 아직도 계속 일정한 양이 있을까? 답은 어딘가에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만들어지는 만큼 깨지고 있으니까 일정량이 분포하겠죠, 그죠? 그게 우주선 때문인데
그게 대기 중에 존재하다가 네가 숨쉬는 게 식물이 광합성하면은 식물을 같이 빨려 들어가겠지? 같은 비율로. 그러다가 그 식물이 네가 먹으면 얘한테 옮겨지겠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대기 중에 C14하고 네 몸 안에 들어있는 C14의 비율이 거의 일치해. 근데 숨쉬고 먹고 있기 때문이지. 근데 죽으면 못하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탄소가 계속 깨져나가기만 하겠네. 이걸 이용한 게 혹시 뭔지 알겠나?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다. 살아있을 때는 대기, 지금 현재나 옛날이나 비슷한 조건이라면 현재 대기 중에 C12 대 C14의 비율이 살아있을 때는 대기랑 똑같다고 했죠. 근데 죽은 다음부터는 숨을 안 쉬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계속 없어지기만 한다. 그럼 반감기를 알고 있으면은 얼마나 추는지 보면 가까운 연대 정도는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어쨌든 그 얘기까지. 그냥 혹시나 이거 규칙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예외가 왜 생기는가라고 한번 좀 얘기하고 싶었거든. 자 이제 밀어넣기 지우기 전에 이거 아깝다. 혹시 주기표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이게 왜 있다고 생겼나? 하나만 운동을 해야 될까? 누굴 하죠? 친구가 제일 만만한 놈 20번까지는 안 돼. 그 이후로 누구의 전자배치 그려볼까? 맨 마지막. 잔인하다. 자 사실은 같은 주기 S하고 P는 똑같이 가고 그러니까 결국 5번 했어 이러면 아씨 나쁘다. 그래 하자. 5번 했어 같으면 첫 번째 주기는 다 채워졌겠죠? 두 번째 주기는 S하고 P가 있다. 물론 둘 다 채워졌겠지? 둘 다 채워졌을 거야. 6개는. 근데 1이라는 오비탈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순서 좀 바꿔도 그러려니 그 다음 4에서 채워지고 여기 채우고 있는 거다. 그치? 그 다음 채워지는 거는 얘들이겠네. 지금 여기 있는 오비탈, 첫 줄에 있는 오비탈이 누군지 알고 있나? 여기 혼자 먼저 썼대. 삼지. 진짜 망했다. 그 다음 OS 그만할까? 일단 하긴 내가 하자고 했지. 이분 탓해. 그 다음 뭘까? 아이씨 지금 순서대로 가자. 즉 두 번째 채워진 여기 4기란 얘기다. 그 다음 뭐 P 6 그러네? 여기까지 맞지? 아 헷갈려. 아 진짜 밉다. 자 그래서 잠깐만 나 헷갈리니까 좀 보고 쓰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6S까지 왔으니까 6S 다음 맙소사 6S 다음에 저기 이상한 거 걸쳐있다 그랬죠? 쟤는 F 오비탈이다. F 오비탈이 처음 개방되는 거는 당연히 4주기부터야. 그래서 이게 지금 4F 아이씨 14.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 한 번 더 복부터 해야 되는데 잠깐만 커닝하게 너 6주기까지 썼지? 이거 커닝하면 돼. 저기에서 하나씩 숫자를 올리는 거. 아씨 결국 축하 다 썼네. 그래서 사실 주기의 위치 보면 당연히
와 놀랍게도 날렸어. 잘렸어 하나. 그래서 주기율표 위치 딱 보면은 전자 채우는 건 금방이다. 마지막까지 채워지니까 예를 들면 상표 나쁜 놈이 여기 있는 금 여기 좀 있을 거야. 금에 전자 배치를 찾으라라고 한다면은 찾으면 돼. 주기율표 보고. 그것도 귀찮겠네. 자, 그래서 어쨌든 주기율표 써오는 방법 중에 하나.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기본적인 파악은 다 할 수 있지. 전형원수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와서는 처음 보는 문자를 만들까지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유기와 무게고 연계라고 하는 게 쉽지. 오케이, 그러면은 질문이 없다라고 보고 어머나 세상에 드럽게 빨간색 맞아. 자, 그래서 오늘 뭘로 보라고? 엄청 귀찮은 그 몰론도 몇 페이지? 35페이지. 독상도 다 쓰겠다. 아, 35페이지라고? 아, 1, 2단원 나갔구나. 무용들에게 3단원 끝인가요? 네. 자, 화학 방식은 용의 농도. 앞에 거 질문은? 응? 앞에 거 질문은요? 아무거나 질문해도 돼. 뒤에 것도 돼. 이거 12번이요. 아, 맞다. 숙제 있었구나. 아, 맞다. 잠깐만, 시간 좀 체크하고. 아, 많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시간 감이 안 잡혀가지고 스트레스하고 헛소리하고 약 1시간이 지났네. 아, 헛소리 좀 줄여야 되겠군. 그래서 몇 페이지죠? 34페이지까지. 아, 지금 질문하는 거 아, 34페이지 12번이요. 버리자 우리. 그나마 지저분해서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나마 난 풀었어. 풀다가 지쳐가지고 뭐 9번까지만 풀었네. 망했다. 자, 그래서 다음은 T 도시 1기압에서 기체의 상태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모든 기체는 반응하지 않는다. 야, 우리 풀이는 하지 말자. 네? 풀이는 하지 말자. 아무래도 숫자가 지저분하지 않냐? 안 모르겠어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실린더 용기의 세 가지 기체에 각각 넣는 부피를 측정했다. 근데 부피를 왜 측정한 거지? 부피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뭐죠? 뭘 비자 그죠? 기체 반응의 법칙 또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몰수의 비는 2대 V 대 V가 되겠네. 그런데 V가 똑같은데 왜 모양이 다를까? 취향 특이하네. 자, 어쨌든 꼭지 A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는 실린더의 부피를 측정한다. 이거 반응. 시험 결과 있냐 혹시? 위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부피를 측정한다. 그래서 각 과정 밑에 있구나. 근데 V도 뭐야? 각 과정에서 누구의 부피? 가나다? 아니 잠깐만, 뭐 소리지? 각 과정은 중간에 이렇게 실려. 중간에 계시는 거구나. 네, 중간에 있는 부피가 V에서 2V에서 3V가 됐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꼭지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똑같아졌다는 얘기겠다, 그치? 원래하고.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고 반응을 안 했다면은 기압이 다르구나. 반응 안 한 조건이 있나? 있구나. 미안. 오케이, 그럼 반응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혼합된 거란 얘기다. 그리고 압력은 다르겠다는 얘기지. 원래 처음 압력이 달랐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나 과정 후에 부피는 EV로 증가. 그런 다음
다음 꼭지 B를 읽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는 실린더 속의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그랬더니 3B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실린더만큼은 외부 압력이랑 똑같이 맞나? 그래서 꼭지 A를 열면 A는 분명히 압력이 원래보다 높았는데 그게 기압이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도달시켰더니 부피가 증가한 거다, 그죠? 맞나? 네. 그리고 결국은 압력은 일기압이 됐겠지? 그럼 무엇을 당연히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다 하면 싹 다 혼합된 거지? 그러면은 나라면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은 당연히 이렇게 콕을 연다라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뭐밖에 없을까? 전체적으로 몰수 전체 일자수는 그대로가 될 거다, 그죠? 그럼 그 조건만 쭉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보자. 실험 이거는 예단 설명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 6.6g, 2.2g. 사실 3점짜리 문제는 전부 다 따라가면 곤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1.1 또는 11의 배수면 시어트라고 가능한 게 제일 낫다.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되겠네. 두 개나 있네. 그러면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그건 무시. 그러면은 맨 오른쪽에 그냥 이거 그림 미안. 너 뭐 보고 쓴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큰 단서는 요거겠네. V, 2V, 3V 된다고. 그럼 여기에 원래 몰수가 M몰이었다면 잠깐만. M몰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총 기체의 개수가 2N. 여기에서 3N이 됐다는 얘기겠다, 그죠? 저기 실린더만. 그런 다음. 질문 왜 줬을까? 오른쪽에 같은 기체가 없지? 잠깐만, 나 다시 읽자. 순서대로 한 거지. 가 다음에 나, 다 이렇게 한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아우씨, 지금도 써놔야 되겠다. 점을 거야. 그다음 1.2 그래. 그다음 4.2 그래. 그러면은 잠깐만. 각 과정에서는
아니 부피가 먼저 쓰자. 오케이. 대충 그런 것 같아. 뭘 이용할 거냐면은 요걸 이용할 거거든. 그러니까 용기 전체 여유 부피가 계속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2V, V 해서 4V겠지? 맞나? 그 다음 중간까지는 5V 있는데 마지막에 6V가 됐는데 그때 총 6V가 됐을 때 가운데 있는 3V에 3N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전체 모의수가 6N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맞나? 부피가 2V, 3V, V니까 일단 그까지는 좀 생각해야겠고 그러면은 내가 방금 뭐랬지? 수학이 미치겠다. 이해는 총 3엔 총 수는 3엔 그러면은 나 과정이겠지? 과정이 5V니까 총 부피가 이 4V 중에 이렇게 안 나오냐? 나는 보이고 정말 미안한데 이거 다음 시간에 풀이해야 될 것 같아. 안타깝게도 경우의 수를 좀 따져야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럼 시간 엄청 지날 거야.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풀이하자. 미안, 미리 풀어왔어야 했는데 풀다 지쳐가지고 언제 다 풀었대 이거? 오늘 2단원 다 풀었어요. 시간 얼마 걸리대?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렸어요. 1시간. 잠깐만, 내가 풀다가 지친 게 숫자 녹음하다가 맞다. 6번 숫자 녹음하다가 지쳐가지고 좀 가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지금. 6번 맞지? 6번이 사실 풀이는 되게 쉽거든? 나는 되게 쉽게 풀었거든. 6번은 좀 짧아. 9번이 좀 길었어. 9번이랑 11번. 내가 6번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분자랑 상대값 보면 11, 7, 4진 그래서 11짜리 저거 이산탄소라고 가정했거든. 그 곱하기 4 하면은 나는 분자는 28, 다는 16인데 그럼 뭔가 요상하게 보이지? x가 c 아니 x, y 뭐 이딴 식으로 보면 저기 분자가 16짜리 몇 개 없거든? 몇 회인이지? 그럼 x가 c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그럼 x가 c라고 보고 z는 h니까 나는 결국 마찬가지 c하고 h로 되는데 분자는 28짜리란 거죠. 그런 게 있나? 총 분자수 4개, 총 분자수가 5, 총 원자수가 5개고 분자는 28짜리 C 2개면 24다 그죠? 그러면 몇 개가 더 붙어야 되지? 수소 4개 그지? 분자 원자수가 다 6개였나? 네. C2H4다 그죠? 에텐이라고 부르는 또 아세티 아세티 아니라 까먹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맞춰보니까 나머지가 다 맞네. 그래서 사실은 문제 이 부분을 풀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엉터리잖아. 사실은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3주 처리는 아니면 시간 엄청 짧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정석대로 풀어봤거든. 이 2점 나오던데. 그래서 화학이 진짜 더러워졌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자마자 이렇게 풀고 왜 그렇게 풀어? 근데 안타깝게 12호는 보자마자 풀리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혹시 다른 거 질문? 가능한 9번 앞으로 그리고 9 바로 버릴 거야. 9번 한번. 응? 9번 한번 주시죠. 9번. 아니야, 이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용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에서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같다. 오케이. 그럼 기체의 온도 압력이 같은데 하나는 2분, 하나는 3분이니까 총 입자수가 2n 3n이라는 거겠다, 그치? 그 다음 y의 원자수는 y라니? y가 원자 아니야? 아, y의 총 원자수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그 다음 z 원자수는 뭐죠? 이미 3배 아니야? 그 다음 가에서 z의 질량은 가에서 z의 질량은 1.6, 나에서 질량은 W다. 그럼 W 찾으라는 거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야, 내가 빨간색 쓰면 좀 알려줘. 까만색 왔어. 빨간색 맞추고 파란색을 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EV 3V 그 다음 S 미안 잘 안 보여서 X, Y4, Y2, Z 앞에서 3.4g 기체는 굳이 안 써도 되고 수능이 안 쓰는 것 뿐입니다. 어? 똑같은 놈이 있네? 그러네. X, Y2 하고 와 얘는 또 뭐래? 어 Y. 퍼인가? 3분의 1. 응? 오른쪽 용이 첫 번째. 아 이거? 네 똑같은 놈. 자 그러면 얘들 모습을 다 모르고 있으니까 ABCD라고 부르죠. 각각 A몰, B몰, C몰, D몰 이 들었다. 그리고 전부 다 기체다, 그죠? 그러면 얘 부피비가 2분의 3분이니까 얘 2n 총 입자수가 2n 플러스 3이라고 하자. 그럼 A 플러스 B는 당연히 잠깐만 A 플러스 B는 2n 그 다음 C 플러스 D는 3n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Y 원자수 가지고 장난치자. Y가 들어있는 게 이거니까 그치? 다 있네? 그러면 3 곱하기 어차피 입자수가 몰수랑 비례하니까 4y 플러스 2b 하면은 잠깐만 나 비율 똑바로 쓰는 거 맞지? y 원자수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어이씨 밑에 거랑 헷갈렸어. 다시 y 원자수는 나가 가의 2배니까 가에 곱하기 2 하면 나하고 개수가 같으니까 y지? 나 실수한 거 없나? 의외로 너 계산을 많이 틀리니까 잘 숫자 이상하게 쓰게 되더라. 다시 y 원자수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나가 가의 2배다.
그러니까 가입 곱하기 하면 똑같지? 오케이. 그 다음 4이니까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날이. C 플러스 D랑 3이 잠깐만, 쉽게 하는 거죠. 4, 2, 8이니까 4가 많으면 2A 플러스. 야, 산수 틀리니 잘 봐. 아, 틀렸지?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이용할 수 있겠네. 빨간색 안 쓰니까 너무 이상한 거. 한 번만 쓰자. 이 풀이도 정말 자기적이다. 가해 조건을 쓰면은 요걸 찾을 수도 있겠지. C 플러스 D 라는 게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우연히 풀리는 거다. 계속 틀렸으면 안 맞을 뻔했다. 못 풀 뻔했다. 이거 너무하잖아.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2N 2A 플러스 B는 3N 이라고 하는 거에서 A는 N이지, 따라서 B도 N이지. 즉 A랑 B의 몰수가 똑같다는 걸 확인한다. 어쩔 수 없다. 눈에 띄어야 되니까 최소한만 쓰자.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써먹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x 원자수는 z 원자수는 이라고 했는데, x 원자수 보자. 아니 몰수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쓰니까 x 원자수 아니 x 원자 몰수 그러면 n 플러스 어때? 아니지 미안. x 원자수 그 다음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시 가에서 x 원자수가 뒤처럼 n 그 다음 나에서는 아니 z는 n이네. 그러면 z분의 x는 가에서 1이네. 잠깐만 나 검사 좀 하자. 그러면은 이렇고 그 다음 나에서는 x 원자의 개수가 C 플러스 D인가? Z 원자수는 그냥 D인가? 오케이. 그러면 니까 이게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이다. 그러니까 가에다가 곱하기 잠깐만 나가 가에서의 3배 그러니까 가에 곱하기 4하면 둘이 똑같겠네. 여기는 3D는 C 플러스 D라는 뜻이니까 C는 2D가 되는. 그럼 개수 다 알아냈다고 해? C가 2D라고 한다면은 2D 더하기 D 즉 3D가 N이니까 D가 얼마나 뜻이냐? 잠깐만 3D가 N이니까 D는 N이라는 뜻이겠다 그지? 그럼 C는 이행기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조건을 볼까?
가에서 z의 질량은 나에서 x의 질량은 바로 알아낼 수 있나? 우와! 또 계산해야 돼. 아, 빅터 진짜. 각각의 원자량은 늘 그렇듯이 x, y, z라고 하자. 이거 지저분하면 이러니까 일반적인 2점짜리 문제랑 똑같잖아. 아니 이것도 3점짜리 정도 되겠는데? 이 빨간색이 계산하면 절차상 마지막 걸 풀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비율로 할까? 저 EV자에 들어있는 총 원자의 질량이 이거 N 어디가 있나? NZ 난 뜻이 되는 거 맞나? 네. 그 다음 잠깐만. SX의 질량. SX의 질량은 잠깐만. ENX 더하기 8이라 Y가 8n 더하기 4이니까 12n이가 숫자 밖에 쓰는 거 맞아? 다시 예? 아 맞네. calculation 이러면 이렇다. 십두개 미지수 3개니까 비율은 알아낼 수 있지. 잠깐만, 그럼 더 손으로 6.4. 아, 가이스 Z의 질량이 얘가 얼마라고? 얘 질량이 1.6g이니까 nx 더하기 6y는 1.8인가? 맞나? 네. 그 다음 그러면 오 잠깐 스톱. Z 개수가 똑같으니까 얘도 1.6 맞나? 그러니까 그 다음은 너네가 해라. 12ny는 6.4 빼기 1.6 계산해줘. 4.8. 고마워. 이거 되게 못해. 그럼 이거 푼 거 맞다, 그지? 미쳤다 진짜. 근데 궁금한 게요. 네. 끝까지 n의 값을 안 구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비율이니까.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도 비율이니까 그냥 n을 1로 두면 안 돼요? 똑같아요. 그래도 돼. 그리고 나도 문제 풀 때 그렇게 했어. 아이씨.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혹시라도 분수 나오면은 정수로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비율은 뭐 음성관이야. 어차피 부정문 되지. 네. 그래서 지적은 하긴 하지만 이 단어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개떡 같아. 그래도 답은 뭔가 생각보다 기분 좋게 나와. 약분돼서. 그래? 아, 너왜 풀어놓고 답을 체크를 안 해지? 네, 어쨌든 12번은 다음 시간에 풀까 말까. 풀이하다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 풀이 그 다음에 될 것 같다 싶을 때. 난 계산 들게 시간이야. 자, 그래서 더 이상 질문 없길 바란다. 진도 좀 받아야 이제. 빨간색 너무 많이 쓰다 파란색도 많이 쓰니까 심각하네. 자, 그래서 어디부터 찾아내라고? 30초. 응? 30초. 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그래서 볼롱도였구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볼롱도에 나오거든. 자, 그래서 이제 와서 화학 반응식은 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그지? 화학 반응식, 화학식과 기호를 사용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 오른쪽에 왼쪽 맞나? 왼쪽에 반응을 오른쪽에 세우는 거지. 그다음 중학교 배우는 거하고 다른 게 요거밖에 없지. 물질의 상태를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데 열 화학 반응식에서 반드시 써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있으면 훨씬 편하지. 그리고 수능에서는 특히나 기체를 다룰 때 무조건 써준다. 기체 반응 법칙성을 이용해. 그래서 체크할 건 이거밖에 없겠네. 우리 준딩이랑 똑같으니까. 납치고 표현하는 게 보통 호체, 액체, 기체가 될 건데 하나 좀 이따 보시고 고체는 상태는 뭐로 쓰지? 왜? 뭐 영어 잘하네. 액체는? 자동으로 재생을 찾았어. 좀 기다릴 거야. 깼다, 그치? 나머지 안에는 용액 아니다, 수용액이다. 뭐로 쓰죠? 와! 혹시 왜 AQ인지 아시는 분? 응? 뭐 어쩌다고? 맞아. 사실은 영어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라틴어처럼 보이는 거지. 아쿠아스 솔루션인 거죠. 솔루션은 못 쓰니까 이 정도. 솔루션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저렇게 줄였을까. 말 그대로 아쿠아라는 게 물이지. 라틴어로. 네가 좋아하는 라틴어로. 아쿠아가 물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아쿠스 솔루션 말 그대로 아쿠스가 붙었으니까 물만 얘기하는 거야. 물용액, 수용액이다, 그렇죠? 참 어쨌든 그랬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화학 반응식 만들기라고 했는데 준비랑 똑같은 게 아니라 좀 다르지만 나머지 준비과 복수이나 볼까? 영어 제목 쓰고 말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말로 해봐. 제일 처음 단계 뭐부터 해야 되지? ABCD로 개수해가지고. 응? ABCD로 개수해가지고. 미정계수분 말고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 만들 때 반응. 반응으로 생성을 일단 쓴 다음에 반응으로 왼쪽에 오른쪽 생성을 오른쪽에 그죠? 되게 간단하게 어떻게 했는지 복습이나 보자. 워낙에 오래전이라 예를 들어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었어. 너무 쉬운 거야? 아모니아에도 쉽잖아. 물 하자.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식 1 만들겠다 진짜. 그럼 제일 처음에 물
생성물이지만 수소, 산소라고 쓰고 그런 다음 산소랑 수소가 순서 바꾸죠. 어쩔 수 없다. 가 만나가지고 물이 만들어진다고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다? 각각의 화학식이 쓰고 분자가 존재하면 분자식 아니면 그냥 화학식이겠지. 그런 다음 개수 맞춘다고 한다고. 근데 개수 맞추니까 이가 편해요. 네, 그래서 2단계로 만든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지금 좀 웬만한 화학 방식 보자마자 다 써질 거야, 그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상태를 쓴다라고 했는데 그건 써놓자. gas, 그리고 이것도 gas. 맨 마지막에 보통 액체인데 왜 기체라고 썼냐면 그래야지 써놓을 게 많아서 그렇겠다, 그죠? 그래서 이딴 식으로 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복잡한 화학 방식에서 개수 구하기 이거 미정 개수법 얘기를 했죠? 맞나? 네. 그래서 미정 개수법 원리 자체는 사실 그냥 단순히 부정 개수법이에요. 그냥 부정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은 거 맞나? 다만 아무거나 하나 만만해 보이는 놈 1이라고 자꾸 쓰면은 주저하는겠지. 그나마 간단한 전부 다 정수가 나오고 정수가 아니라면 9장 곱하기 2 아니면 곱하기 3하면 전부 다 정수가 된다 그러죠? 웬만하면. 그래서 개수를 맞추겠다라는 건데 복잡한 방정식은 책임 들어가 메탄올 이 연소하는 이산화탄소 미세분자가 하는 누구라고? 메탄올? 야 메탄올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연소한다는 건 누구랑 반응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럼 C가 있으니까 뻔하게 나올 물질은 CO2, H가 있으니까 뻔하게 나올 건? 라는 거 알죠? 참 그래서 이거 개수를 맞추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나마 조금 복잡한 이유는 산소가 양쪽에 흩어져 있어. 그래서 뭘 맞다라는 얘기다,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정석대로 얘네 각각 모수가 이거다라고 하는 각각의 개수가 이거다라고 하자.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방정식 많이 풀어야 되니까 귀찮아서 얘를 1이라고 두자. 그럼 사실 1단계에서 벌써 결정된 놈이 있죠? 양쪽에 한 분자씩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C도 1이긴 하다.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당연히 미지수가 지금 현재 4개, 그러니까 식이 4개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원자의 종류가 3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식은 3개만 나온다. 각각 C에 대한 반응, H에 대한 반응, O에 대한 반응. 그럼 나머지 하나를 1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B, C, D가 다 나올 거다라는 얘기다, 그죠? 규칙은 단순히 반응 정과 후에 원자 수가 같다는 거다. 그래서 C에 대해서 식스 누가 또 빨간색 썼어? 자, C에 대해서 식세워볼까? 그럼 C는 반응 전은 1개, 반응 후에는 C개니까 C가 1이란 거 이거 바로 나오고 그 다음 H가 오히려 간단하네. H는 그럼 4개가 있는데 반응 후에는 2D개가 4개 맞나? 모르겠네. 오케이. 4개 반응 후에는 2D개가 있으니까 D는 2라고 할 수 있고 분자가 간단해서 그 다음 O는 망했다. O 몇 개죠? B 플러스 1인가? 2B 플러스 1인가? 오케이. 2B 플러스 1은 B가 얼마? B 한자가 얼마였나? 2 헷갈려. C는 버리고 2 더하기 3가? 잠깐만. O는 2B 플러스 1은 2 플러스 2D 아니 2 플러스 4 오케이. 그래서 B는 얼마나 나오죠? 잠깐만 6, 5, 2.5니까 이거 뒤에 거 5에 됐으니까 2개 더하기 2개. 응? 다시 보려고요?
그 뒤에 O의 개수가 2개 더하기 2개인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뭔데? 미안 잘못했어. 왜 H를 더했을까? 그러면은 2가 되겠네. 그럼 이거 개수 싸그리 몽땅이다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얘는 2가 돼야 되고 B가 어디지? 얘는 3, C는 2. 하지 말자. 아무리 너무 많다. 이게 4개 다 나오는 거? 아, 8개구나, H가. 오케이. 네, 그래서 방탄 방정식인데 물 되게 많이 나오네. 곱하기 하니까. 자, 그래서 이딴 식으로 위생계식을 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화학 반응식의 의미라고 했는데 당연히 웬만한 거 다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갈까? 화학 반응식 통해서 당연하게 반응과 생성의 종류는 알 수 있고 써져 있으니까. 그보다 물질량은 어떻게 할 수 있지? 물질량이 비겠지, 그죠? 물질량은 개수분이 비례하는 거면은 뭘 쓰면 그렇다는 얘기다, 그죠? 그 다음 분자수라고 하는 건 똑같은 얘기다, 그죠? 네. 그 다음 질량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그냥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분자를 떼내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기체의 경우에만 부피의 양적 관계 마찬가지 모습이랑 똑같은 거 맞나? 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에는 방 물비의 방 분자수의 비와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 기체는 기체마다 법칙 성립. 그러니까 부피비가 개수비랑 똑같다. 이게 왜 성립하는지 아시는 분?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 그랬지? 사실 개인 이상이 알아냈던 거. 그 다음 반응분의 질량의 총합과 생성의 질량의 총합은 같지만 반응 질량 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같지 않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못 알아듣는 뜻이야? 계속부터 질량 비를 알아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자량만 알면 언제라도 알아낼 수 있긴 하다, 그죠? 근데 원자량을 안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거는 직접은 알아낼 수 없다. 물론 누구나 다 계산하고 앉아 있겠지만. 자,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과학 돋보기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했는데 분자명은 어떻게 알았는데? 물론 주기율까지 하면 알아낼 수 있긴 한데 분자 모형까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 좀 어거지 같은 얘기죠? 근데 주기율을 알면 분자 모형을 알 수 있다 라는 얘기겠네. 뭐? 물질의 종류는 알 수 있는데 상태를 어떻게 알아? 써놨구나 위에. 네, 그래서 맨 뒤에 상태 써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낼 수 있다, 그죠? 네, 그 다음 물질의 양은 몰수비니까 앞에 개수만 보면 된다. 그 다음 분자 똑같다 넘어가고 기체랑 또 똑같다, 그죠? 그 다음 질량은 사실은 분자량 곱하면 된다. 분자량이라고 하자, 물질량. 자, 그래서 얘는 넘어가시고. 그 다음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라고 했는데 화학 반응에서 질량은 뭔 얘기하는 거죠? 반응식에서 각각 물질 개수비 있는 반응물이랑 같다. 그러니까 물질량을 하면 물질량과 질량의 관계. 네, 저번 시간에 보다 그죠? 물질의 양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을 된다. 그걸 이용하면은 다른 물질의 질량도 구할 수 있다. 분자량은 웬만하면 줄 테니까. 그다음 뒤에는 이건 넘어가자. 기체의 경우는 몰수비라는 얘기다, 그죠? 그다음 질량 부피 관계라고 했는데 질량 부피 독시체인가? 화학반응식 각 물질의 개수를 몰면 갖고 1.5대생 압력과 기체 이모의 부피할 때 생성량은 하나도 다른 물질은 네, 질량이나 부피 중 하나만에서 다른 물질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문제를 이렇게 내겠다는 얘기다, 그죠? 몰수 비만 알아낼 수 있으면은 한 놈의 질량만 알아도 나머지는 다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 용액의 농도로 들어가죠. 에어컨 꺼주시면 안 돼요? 안 더워? 치워. 추운 사람 손. 그렇지만 알았지? 일단 그잖아. 나 금방 다시 킬 것 같아. 네, 그래서 용의 농도의 용해와 용액.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포인트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 용해하고 융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난 모른다. 용해하고 융해. 난 모른다니까요.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네? 보는데 용해하고 융해를 구분해줘. 용해하고 융해 응. 그냥 있는 거랑. 상태 변화. 네. 응. 그냥 녹는 거 하니까 되게 애매한데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는 게 용해. 그냥 한 물질이 상태 변화하면서 녹는 게 융해다, 그지? 이 얘기를 굳이 왜 했냐면은 문제집에 이렇게 수능 문제에서 이상하게 쓸 리가 없는 융해란 말이 나왔다. 그럼 못할까? 낚시겠죠. 뭐 다리나 시사하게. 무척 점점 갈수록 지저분해진다. 자, 그랬다. 그 다음 용해. 그래서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는 거. 그래서 용질이 용매하고 고루 섞이는 현상이다, 그치? 네, 그게 용해. 고르게 섞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용해의 결과는 무조건 균일 혼합물이라는 얘기다. 자, 그러면 용매가 뭐지? 그리고 용질은 녹는 물질이다, 그치? 굿. 물에다가 소금 때려 넣으면 당연히 소금이 물에 녹으니까 소금이 용질이고 물이 용매란 건 알 수 있을 거다, 그치? 그러면 물에다가 에탄을 넣으면 우리 용해. 와, 천재인데? 아니요. 없는 거예요. 응? 없는 거예요. 뭐라고? 없는 거예요. 용매가. 안 돼요. 분명히 한 놈이 다른 놈이 녹을 거 아니야. 액체하고 액체가 섞일 땐 질량이 큰 놈이 용매다. 즉, 물하고 에탄올은 무한대로 섞이니까 물에다가 에탄을 물보다 적게 넣으면 에탄올 수용액이 된다. 굿. 좋네. 그러면은 에탄올이 많으면 뭐라고 부르게? 에탄올이 물보다 많으면 나도 모른다. 이것부터 따져볼게. 이 이름의 의미가 뭘까? 용해가 우리 용해. 그렇지. 용매가 물이면 물용액, 그래서 수용액이라고 한다. 그럼 방금처럼 에탄올이 더 많으면 수용액이란 말은 못하겠지? 에탄올에 물이 녹는 거니까. 그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 에탄올 시석금이. 에탄올 액체인데 시럽이라고 부를 수 있나? 맞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럽은 고체기, 액체기, 기체기? 기체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시럽 아니면 젤리. 고체가, 액체가, 기체가? 시럽은 액체고 젤리는 고체지 않을까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명확하게 고체다, 액체다, 기체는 숨지만 얘기하는 거야.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고체다, 액체다, 기체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지금 시럽처럼, 사탕 시럽처럼. 그래서 사실 걔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붙이는 말이 있는데 액체에 고체가 들어간 혼합물의 상태, 그게 좀 과하면은 겔이라고 부르죠. 가끔 가다가 액체에
기체가 들어간 혼합물. 얘는 결국 안 섞이니까. 얘의 경우에는 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공기에 쓸데없는 물질을 잔뜩 섞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놈은 공기가 여보니까 이라고 하지. 에어로졸이라고 들어본 적 있냐? F킬러? 네. 그 에어로졸이 공기가 용매인 혼합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액체하고 기체하고 섞여서 나오겠지. 그리고 요도 많이 보는 거지. 그래서 엄밀하게 물질의 상태는 고체다, 액체다, 기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순물질만 통한다. 순물질의 그 외에 이상한 형태, 그러니까 조리나 재 같은 형태 안 만들어진다. 어쨌든 그게 다른 얘기고, 나 이거 맞다, 답을 얘기해야지. 답은 뭐냐면은 물이 용질이고 에탄올이 용매니까 이렇게 얘기해. 물 에탄올 용액이라고. 사실 별로 볼 일은 없겠지만. 자, 그 다음 기왕에 누가 누구에 녹았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더 용액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인 용액이라고 하면 여기에 줄 거 놓을까? 보통의 액체만 생각하니까 그렇겠지, 그치? 근데 질문이다. 용액은 항상 액체다. 맞는 말이게 틀린 말이게? 빼기했습니다. 액체인가요? 진짜다. 네. 근데 정의 어디에 물질의 상태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지? 용액의 정의에? 그래서 답을 얘기해주마. 용액은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금 만들 때 용액 둘 다 녹여가지고 섞은 다음에 굳히지. 모든 합금은 싹 흡입니다. 도금이 아니라 모든 합금은 싹 다 균일 혼합물이다. 그렇다면 그걸 용액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답은 예스다. 사실은 뭐냐면은 잘 생각해 보면 용액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솔루션이라고 하지? 이 단어 어디에도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냥 섞였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걸 한자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액체네? 그래서 용액이라고 붙여버린 거야. 이제 와서는 돌릴 수도 없고, 그죠? 자, 그래서 공기도 균일혼합물이니까 근처에서는 균일혼합물이니까 공기도 용액이다. 그리고 모든 합금은 싹 다 용액이다. 의외의 사실, 그죠? 어쨌든 짧다 하는 얘기. 그 다음 용액의 농도 얼마나 진하고 무유한지를 나타내는 값이면 근데 그 퍼센트 정도 쓸 때 없다, 그죠? 물론도 조금 쓸 때 있지. 몰라보는 거 없나? 몰라보는 거 없나? 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데 퍼센트 농도 이건 사실 사람들이 정한 거니까 정의가 중요하겠지. 이렇게 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볼까? 퍼센트 농도, 용액 100g 녹아 있는 용질을 나타내면 아니 퍼센트를 이용한다. 뭐가 중요하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아니야. 질량 기준이란 것도 나름 중요하긴 한데 주의해야 돼. 포인트는 아니야. 동그라미는 4개 낚시가 용액 다시 용액 100g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용액 1승대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 용액에는 당연히 용액은 전체 많아. 용질 플러스 용매다, 그죠? 네, 그래서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건 전체 중에 네가 관심 있는 게 얼마나 있나 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보통은 용질이 누가 있는지가 궁금하겠죠. 대부분 용매는 물이니까. 네, 그래서 물하고 용질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그 용질이 얼마냐 또는 여러 가지 용질이 섞여 있으면 그들 중에 네가 관심 있는 용질은 얼마냐라고 하는 게 퍼센트 농도다. 즉 흔하게 퍼센트 농도를 계산할 때 용액이 아니라 물이라고 착각해서 틀린다.
그치? 물 100g이 아니라 용액 100g이다. 그래서 기준 다시 용액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퍼센트 용액의 농도와 질량을 하면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보통 문제는 특정 농도의 물질에다가 물 타거나 용질 타거나 그딴 식이겠죠. 근데 즉 용매를 타면은 그래봤자 용질의 질량은 변화 없다. 그러니까 용질의 질량 기준을 쭉 따라가면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물론 용질을 추가해도 마찬가지다. 용질의 질량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근데 그래서 얘로 나온 게 그거지. 그다음 용액과 용질의 질량으로 나타내면 온도와 압력에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온도가 오른다라고 하다가 질문을 무시한다면 당연히 퍼센트 정도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은 사실 질량만 가지고 뭘 써먹을 때가 별로 없긴 하지. 그래서 퍼센트 정도는 아무도 실제적으로 쓸 일이 없을 거다. 근데 굳이 이 얘기 왜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냐면은 당연히 바로 뒤에 배울 게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겠다, 그죠? 자, 그래서 몰론도 잠깐 볼까? 마찬가지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몰수로 나타낸 거다, 그죠? 근데 이번엔 1리터라는 게 질량인가? 부피지? 근데 부피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거 맞나? 네. 그래서 얘는 결국 온도에 따라 변할 거다. 자, 그래서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으로 나타내는 문제는 M 또는 몰프리터를 쓴다. 대부분 M 쓰겠죠? 자, 그래서 몰농도는 용질의 양을 몰수로 나타낸다면 그걸 부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부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게 왜 편하냐면은 실험실에서는 이미 부피가 부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충분히 많다. 그리고 농도 기준으로 금방 사실 몰농도 알고 있으면 거기에 곱하기 M 리터 하면은 바로 몰수 리터가 구해낼 수도 있지. 참,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다. 단 온도에 따라 변하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지. 질문이다. 실험실 온도라는 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실험실 온도가 몇 도냐? 이런 거 룸 템퍼러처럼 거. 25도. 네. 그럼 항상 이상의 실험실 유지가 되니까 당연히 쉽게 구해낼 수 있다. 자, 그 다음 용액 만들기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되게 쉬워. 그 다음 동그라미 3분 굳이 이거 식을 쓸 건 아니다, 그죠? 그냥 몰농도 곱하기 리터 하면은 당연하게 몰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도 자꾸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 용액 만들기라고 했는데 당연히 온도는 지켜줘야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딱 보면 제일 먼저 쓰는 게 부피 플라스크죠? 부피 플라스크의 특징은 저기에 표시선이 있다는 거다. 뭐냐면 딱 여기까지 물 담으면은 표준 상태에서 1리터가 정확히 된다는 얘기야. 사실 딱 이 용도로만 부피 플라스크를 쓰는데, 예를 들어 1리터를 잴 수 있는 부피 플라스크로 0.5리터도 잴 수 있을까? 택도 없는 얘기다. 택도 없다. 그 다음 상식. 비커 가지고 액체의 부피를 잴 수 있나? 학교 시험지에 많잖아. 100ml짜리 비커. 정확히는 없죠. 그냥 당연히 정확히 못 채지. 응? 밀도를 알아야 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못 채. 밀도하면 밀도하면 질량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부피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비커 가지고 부피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상하지? 100ml짜리 비커라면 그들은 부피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야. 당연히 그 대량 생산된 거라 그래. 유리로 만든 용기는 제조 공정상 항상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없다. 부피 플라스크가 비싼 이유, 만들고 난 다음에 1리터를 잰 다음에 그 표시를 따로 하거든. 일일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계라고 하는 게 사실 유리로 만들었죠. 구부에다가 적당하게 쳐놓고 쭉 늘린 건데,
잘 생각해보면 그 온도계야말로 매달 똑같이 만들어질까 어떤가 알 수 있을 거라. 질문도 있다. 학교에 가서 실험실 온도계 재봐. 온도계 봐봐. 분명히 같은 온도가 다 달라. 그래서 사실 전문적인 실험할 때 온도계도 보정한다. 다시 액체의 밀도를 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커는 사실 부피를 재는 용도가 아니다. 그럼 여기 기왕 부피 얘기했으니까 부피 플라스크 말고 너네가 아는 것 중에 부피를 정확히 잴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예를 들어 비커나 플라스크 따위는 정확한 부피를 재는 게 아니다. 눈금실에서는 정확한 부피를 잴 수 있다. 왜 그럴까? 눈금실도 그 안에 들어있냐면 정확하게 몰라. 왜냐면 키파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눈금실린더의 용도는 이미 들어있는 액체에 뭔가 반응이라면 이 변화를 재는 거거든. 이 변화만큼 확실히 잴 수 있다. 왜냐면 저건 동그랗잖아. 실린더잖아. 그치? 그래서 저 부분만큼은 두께, 뭐 변화만큼 확실하게 잴 수 있는 게 원통이니까 쉽잖아. 근데 변화만큼 확실히 잴 수 있는 게 눈금실린더. 현재 부피는 못 잰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제일 정밀하게 원하는 부피를 잴 수 있는 또 옮길 수 있는 도구는 뭘까? 방금 눈금실린더 설명할 때 설명했지만 요폭 이것만큼 정확하게 잴 수 있다. 그러니까 원통 모양을 생겨보면 무언가를 이용하면 정해진 부피를 제일 옮길 수 있어. 스포이드가 될까? 이제 너무 싸구려 같다 그죠? 눈금도 없고 그죠? 그때 스포이드 비슷한 걸 본 적 있지 않냐? 요렇게 생겨요. PPC라고 그러지? 얘도 정확한 부피를 옮길 수 있는 이유, 잴 수 있는 이유가 요만큼만 쓸 거거든. 끝까지 다 안 쓰거든. 그래서 여전히 차이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용액이 이만큼의 스타트폼을 잡고 있다가 딱 떼가지고 여기면 다시 꾹 닫아가지고 그만큼 옮긴 거죠. 그럼 저 문법의 차이로 정확한 명을 할 수가 있다. 사실 비커나 플라스크는 잊어버리자. 초딩 때나 부피 재는 것은 전부적인 실험할 때 못 쓴다. 그래서 굳이 부피 플라스크를 쓴 이유, 부피 플라스크의 표시는 저게 사실 제일 특별한 거. 그 다음 전자적으로 동일한 무게를 측정한다. 수능에서 이것까지 틀렸다고 하진 않겠지. 전자적으로 무게 재는 거나 질량 재는 게 아니라. 네. 몰라. 화학에서 별로 신경 안 써? 자, 그 다음 비컵은 뭔가를 재는 게 아니라 옮길 때 사용하는 거다. 단기 표현하는 거지. 이제 전부만 들어가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 어쨌든 그랬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0.1은 수소나 나트륨 수용액 1리터 만들기라고 했는데 수소 나트륨이 화학식량이 40이래. 후딱 계산해볼까? 나트륨 22, 5, 16. 야 맞지? 5, 16이죠. 왜 화학식량이 40이나 되지? 39 넘는데? 맞겠지 뭐. 자, 어쨌든 40인 이거 4.0g이면 0.1m이 0.1몰이다, 그치? 이거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 그래서 물로 비커를 씻어가지고 용액까지 부피 플라스크에 넣은 다음에 물 넣고 용액 섞은 다음에 거기에다 필성까지 물을 가하고 충분히 흔들어준다. 테크닉이 필요할 거라. 이거 지나가는 큰일이거든. 이게 날려버리면 되지. 자, 그런 다음 실험을 시키는 혹시나 반응이 일어났을까 봐 그런다. 반응이라는 보통 발열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 부피가 증가하니까 원래 온도, 그 실험실 온도까지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시킨 다음에 혹시나 식었으면 부피가 줄어드니까 다시 물을 넣는다라는 얘기인데 테크닉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표준용이로 어쨌든 원하는 모양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몇 대몇 몰수위로 반응한다라고 하면 적당히 덜었으면 되겠지 부피를.
그때 픽했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 탄도제 살펴보긴 넘어가시고. 그다음 용익의 희석과 혼합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몰롱도가 잠깐만. 몰롱도 변화이네. 희석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부피를 변화시키면 될 거고, 이제. 그래서 원하는 무수는 부피로 조절이 가능할 거라는 얘기다, 그죠? 그다음 혼합.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희석이나 혼합의 기본적인 원리가 뭘까? 여전히 뭐는 변하지 않는다? 전체는 무슨 변화 없겠지? 섞든 뭘 하든. 자, 그래서 용익 희석하기는 어쨌거나 이렇게 희석만 하면 물만 떼가 나오니까 결국 물질의 물질량이 변화 없다 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필요한 부피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다음 혼합 용익 몰동도도 당연히 혼합 전에 있던 용질의 양이 혼합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죠, 그죠?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혼합 용액의 몰롱도까지는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 요건 또 숙제 내야죠. 아마 이번 단원까지는 계산이 지랄 맞을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단원으로 가자. 잠깐 쉬었다가 복사 안 했지? 없을까요? 요거까지 했거든. 아 맞다, 숙제. 이거 말하다 말았네. 아니야, 그냥 끝까지 50일까지. 50일까지 맞나? 네, 50일까지 싸그리 숙제. 자, 한번 해보시죠.
됐다. 자,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지금부터 그래도 좀 재밌어지겠네. 지금까지가 앞에 나눈 전체 제목이 아마 화학의 기초에 그랬을 것 같은데 뭐라고 돼 있어 일단 먼저 이게 화를 쳐. 네. 내가 어떤 화학도 아니구나. 자, 그래서 원자의 구조. 대략적인 역사라고 보면 돼. 원자라는 걸 어떻게 찾았나라는 건데 물론 그 전에도 할 말이 많긴 하지. 할 말만 많으니까 말로 하자. 원래 원자라는 게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신가? 그때 물론 애텀이 아니라 아토모스였죠. 데모크리토스라는 놈이 있다고 하죠. 걔가 원자라고 하는 걸 제안을 했는데 걔가 제안할 때 원자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지 몰랐어. 그냥 단 하나 이 한 종류의 입자가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게 된다라는 개념인데 사실 그거 아직도 발견 못했다. 제일 작게 쪼개봤자 아직은 정석이 쿼크 6가지, lep톤 6가지가 제일 기본이란 거다. 물론 데모크리토스가 그것까지 내다보고 한 얘기는 아닐 거야. 그랬다가 그 원자 최초의 원자들이 누구한테 처자를 개발을 하지? 또 아리베토 우자이마스. 그래서 개발사를 한 다음에 2000년에 낭비하고 있다가 그 살리는 최초의 사람이 보일. 왜냐면 아리가토 구자이마스가 없다고 했던 진공을 발견했거든. 그래서 입자선을 부활시켰다. 진공, 입자선이 살아남는 진공이 있어야 되니까 입자가 있으니까 입자선에 빈 공간도 있겠지. 근데 빈 공간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실험해보니까 있네. 그래서 입자선을 다시 살려냈다. 그리고 부인이 또 원소라고 하는 걸 새로 정의를 한다 그러지. 직접 실험해서 안 쪼개지는 게 원소다라고 정의를 했다. 물론 보일은 직접 실험 안 했다라고 하지겠죠. 네. 그럼 그때쯤에는 당연히 원소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고 그 원소가 입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누구나 추상하고 있는 게 원자설이겠지. 원소를 이루는 입자라고만 하면 되거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잘 추정해가지고 모순 없게 그 당시 영수력 법칙은 뭐더라? 등가회원의 법칙, 일정 성분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게 구조화시킨 건 좋았지. 그래서 어쨌든 달튼 아저씨가 원자설을 만들고 그 다음 그 원자설을 갖고 싸운 사람이 게일사. 그 사이에 쪼개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입자인 분자를 도입한 게 아보가드로더죠. 그래서 분자 원래는 원자 대신 쪼개지려고 만들어졌으니까 이름이 분자인 거다. 그렇게 해서 쭉 잘 유지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발달하니까 원자력이 직접 볼 수도 있게 됐지. 화학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도탄의 원자설을 그대로 따른다. 그렇다는 건 지금 원자의 구조를 배운다라는 건 사실은 화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원자의 구조가 어디 있어 화학에서? 기껏해야 이온만 다르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궁금하니까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인데. 전자의 발견은 J 통슨 아저씨가 발견했다라고 알려져 있다, 그지? 그럼 통슨이 어떻게 있냐? 참고로 웬만한 책에서는 J 통슨이라고 되어 있을 거다. 왜냐면 이 사람 아들인 GP 통슨도 노벨상 받았거든. 어쨌든 재미없으니까 재밌게 해야지. 음극선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음극선, 즉 캐서드 레이라고 하냐면 음극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진공 안에 전극 연결이야 높은 전압을 가지고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다는 건 나 별도의 실험을 할 수 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연두색의 비세름이 나타나는데 이거 음극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톰슨 시절에 음극선은 장난감이었다.
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톰슨이 이걸 만든 게 아니란 얘기다. 그처럼 너 고전음악 불러주면 방제니까 방정음 같은 거 상당히 많았어. 그래서 톰슨이 잉크선을 보고 잉크선을 처음 발견했나 보다 라고 알기 쉽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그거의 성질을 알아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제이 톰슨이 노벨상 받은 이유는 잉크선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잉크선이 입자로 돼 있고 그 입자라는 게 전하는데 질량비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걸 계산했으니까 톰슨은 화학자가 아니겠지? 또 물리학자인데 화학상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놀라운 사실은 어쨌든 노벨상 받았으니까 톰슨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강의를 해야 되겠지? 엄청 바빠지겠지?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을 대신 자기 제자한테 맡긴다. 이름이 뭐게? 톰슨 제자? 러더퍼드야. 바로 뒤에 나오네. 근데 러더퍼드 또 중요한 실험했지? 또 바빠지겠지? 그래서 자기 제자한테 맡기랬더니 마땅한 놈이 없나? 근데 우연히 연구를 건너온 이상한 놈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걔한테 떠맡겨. 걔가 보아하는 대원 생겼어. 대원에 개인 들어갔다가. 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이 인간들 전부 다 같은 시험지 소속이야.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잉크선 전자가 J.J. 톰슨 이 사람이 뭘 알아냈나라는 건데 그냥 큰 자료는 잠깐 볼까? 말로 하자. 이거 도저히 못 그리겠으니까. 첫 번째 톰슨이 알아낸 거. 잉크선의 진로. 이거부터 얘기하지. 맞네. 아니 이거만 알아낸 거야. 자, 첫 번째 잉크선의 진로에 장음을 설치한 그림자가 생긴다. 근데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게 직진하는 물론 그림자가 안 생기겠죠. 뭐나 이렇게 슉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길 이유가 없다, 그지? 근데 이걸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직진하는 것만 알아낼 수 있을까? 그림자가 어디에 생겼는데? 플러스 극초에 생겼나 마이너스 극초에 생겼나? 라고 하는 거 잉크선은 어디서 튀어나왔다? 마이너스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지? 자, 그 다음 잉크선의 진로에 바람계획을 설치한 바람계획을 부정한다 라고 하는 게 잉크선의 질량에서 입자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건데 그걸 내가 질량이 있어야지 바람계획이 돌아가나? 바람계획이 왜 돌아가거든?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질량이 없으면 얘가 화성의 대기의 밀도는 매우 낮으니까 같은 부피나 포함된 분자가 적겠지? 그래서 화성에선 지구보다 훨씬 센 바람이 분다. 예를 들어 더스트 데브리라고 불리는 현상이 가끔 벌어지거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휩쓸릴까? 택도 없던 머리카락도 안 움직인다. 아무리 빨라도 분자량이 작아서. 그럼 다시 바람계획이 왜 들어갈까? 바람 플러스라고 하면 좀 애매한 뜻 아닌가?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서 좀 애매한데? 가만히 있던 게 움직이는 유일한 원인이 하나밖에 없지 않냐? 힘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그럼 힘을 왜 받았을까? 물리 시간이 아닌데. F는? 네? 혹시 뭐가 보이냐? 네. 라는 거다, 그렇죠? 운동량이 변했다. 운동량이 변하니까 힘을 받는 거야. 근데 운동량이 변했다는 건 만약에 질량이 0이라면 운동량이 변할 리가 있나? 운동량 자체가 0인데, 그치? 즉 힘을 가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놈의 입자의 질량이 있다는 뜻이다. 비수를 이식하면 될까 안 될까? 돼. 왜냐면 빛은 질량이 없는데 운동량을 가지고 있네. 근데 나중에 잘못 쓰인 거라서. 자, 어쨌든 일단은 19세기 말이나 그땐 당연히 모든 입자는 질량이 있다고 생각할 때다. 자, 어쨌든
힘을 받았으니까 입자가 운동량이 변했다. 그러면 전량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다 전기장 또는 자기장에서 자기장도 위에 적어놓잖아. 전기장만 그런 거 아니다. 그럼 이건 일단 전기장에서도 뭔가 장난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전기장의 응선 진로가 플러스 극쪽으로 휜다. 이거를 하려고 그랬구나. 자기장 가축도 결론을 휘게 만들 수 있다. 그럼 휘었다라고 하는 건 전기장에서 힘을 받으면 전하량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전할 때는 입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플러스 극쪽으로 휘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놈의 전하의 종류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운전할 땐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내. 그 다음 마지막 거는 잠깐 볼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해? 네, 마이너스를 여기 플러스를 그럼 전기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뺐고 여기에 전장을 짱 하고 들어가면 수평방은 무슨 일을 받게? 힘도 안 받는 거지? 연직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이쪽만 힘 받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얘가 입사할 때 속도는 V로 일정할 거다. 그럼 힘 안 받으니까, 그죠? 질문이다. 전원의 전자가 무슨 운동할 걸로 예상이 되냐? 응? 수평은 등속 운동. 근데 연적은 힘 받았잖아. 대각선. 응? 대각선도. 너네 물리투는 안 배웠구나 아직. 나 지금 하고 있구나. 네. 포머스 운동이 된다. 자, 그게 모종의 장치, 정확한 속도 선택기란 걸 장치하면 정확한 속도 V가 얼마나 오는지 알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포머스 운동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급판의 길이 나 왜 자꾸 빨간색으로 써? 급판의 길이 L이라고 한다면은 이동안에 이 힘을 받아서 얘 질량하고 관계 있는 이 질량하고 관계 있다. 왜냐면 가속도에 질량항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낙한 높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더 큰 나 망했다. 어떻게? 자, 그럼 전기장 안 걸어줬을 때 가운데 빛이 맺혀서 형광물질의 전자가 나면 빛이 나오거든. 그런 다음 전기장 걸어줬을 때 얘가 이렇게 온다면 이 다음에 직선 운동하니까 여기에 떨어지겠죠. 그럼 이 사이에 각도를 잴 수가 있다. 그럼 처음에 높이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고 높이라는 건 가속도로 알 수 있고 가속도로 하면은 이놈의 전자의 전하대 질량비 즉 E per M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 간단히 얘기해서 물리 특수 중에 물리 정도만 있으면 톰슨이 탔던 노벨상을 탈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100년 전 기준으로. 그리고 기왕에 이걸 그렸으니까 신기한 것도 하나 다시 얘기해줄게. 음극성과를 영어로 뭐라고 하게? 왜 빨간색이야? 음극성과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쓰는 건데 음극은 캐소드라고 한다. 양극은 에노드. 음극에서 선이 나오니까 레이가 나오는 관이가 큐브. 혹시 얘가 뭔지 알아보겠나? 캐소드 레이 큐브? CRT 맞아. 혹시 CRT가 뭔지 아시는 분? 너무 신세대. 혹시 시골 할머니 댁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 가면 머리 엄청나게 큰 TV 본 적 있냐? 이렇게 생겨. 여기 뭐 이상한 거 돌리는 거 있고, 그죠? 여기 이상한 모니터 있고, 그 뒤로 둥둥. 아니면 오래된 컴퓨터 이제 분리가 없잖아. 그 모니터 머리 크네. 응? 박물관에서. 그치, 방금간에 이렇게 지금. 그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력 디스플레이였거든. 그래서 CRT란 말이 굉장히 익숙했을 텐데 CRT가 사실은 그냥 이거다. 톰슨 실험할 때 썼던 거. 물론 요즘 전기장으로 자기장 가지고 정확하게 제어각하니까 여기 화면이 나타나겠지. 텔레비전이 네가 나왔다 그지? 미안. 저런 게 나오는 게 어쨌든 전기장으로 자기장 제어하면은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와서는 되게 원리가 신기한 건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노벨상 합성입니다.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톰슨이 정응선을 발견한 건 아니라 전자를 발견했다는 건 사실 요걸 알아낸 거라고 했다, 그죠? 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아니 계산 결과를 CRT 이 정도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는 거 밑에 나온 탐구자를 이거 가지고 뭐 알아낼 수 있냐라는 거겠죠? 아니면 지금 문제겠죠? 자 그럼 톰슨의 원자 모형 볼까? 톰슨이 이거 제안했다라기보다 톰슨의 원자 모형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아니 이거랑 비교하자. 달튼 아저씨 직접 주장한 적은 없다. 당연히 이 사람이 주장한 걸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돌턴 원자설의 핵심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다, 그죠? 그게 내부 구조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으면 당연히 엄청 단단해야 될 거다, 그죠? 그럼 표준으로 쓰자. 단단. 아, 왜? 수업 표준으로. 이게 돌턴 원자설이었다. 이거 소환한 이유는 실험 결과에 맞게 뭔가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전자의 발견, 이제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전자가 원자의 구성품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 사실 일부 감인데 전자의 전하는데 질량비를 계산해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전자의 질량이 원자보다 훨씬 작거든.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아는 건 밀리컨이라는 놈이고. 밀리컨이 나오나 여기? 설마 화학원 수준에서 밀리컨이 나오니까 안 나오네요. 네. 참 그래서 밀리컨이라는 애가 정확한 질량을 알아냈고 톰슨은 값만 잡은 건데 어쨌든 암만 생각해도 원자의 질량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엄청 작아야 될 것 같아. 얘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거든. 게다가 하나 더 혹시나 다른 원자랑은 다를까 싶어가지고 이 음극선을 방출하는 음극에 쓰고 있는 정극을 다른 걸로 바꿔봤거든. 그때 똑같은 놈이 나와. 그래서 또 금속 다르게 바꿨더니 또 똑같은 놈이 나오네. 다 바꿔봤더니 어쨌든 똑같은 놈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럼 결론은 원자보다 질량이 훨씬 작은데 모든 원자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 얘기는 원자는 그게 끝이 아니라 공통된 구조, 적어도 같은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원자는 전자를 포함한다까지는 톰슨이 알아낸 거야. 그럼 톰슨 여기에서 뭘 바꿨냐 하면은 조금 바꿨긴 하지만 반응성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거겠죠. 일단 저 전압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크게 가로주지 않아도 음극선이 나오니까 전자는 떼내기가 쉬워야 될 거다. 그러면 일단 때려 바꾼 거 단단한 관계 이 속에 전자가 들어있어도 밖에 나오기가 쉽지 않겠지? 아주 작은 전압, 상대적으로 작은 전압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원자가 단단하면 안 된다. 비교적 무난한 얘기다, 그죠? 그 다음 실험적으로 증거가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 마이너스 전 같은 공통된 입장이 있다는 거. 즉 까만 건 당연히 예상 가능한 거고 그냥 찍은 거. 확실하게 팩트는 저거다. 전자가 있다는 거다. 근데 또 실험적인 팩트? 원자는 정기적이고 중성이지? 그러니까 얘 상사의 게 어딘가 있겠지. 어디 있냐고? 지도 몰라. 그래서 어쨌든 원자의 정기적인 중성해야 되니까 나머지가 퍼져 있다고 대충 얘기한 거야. 물론 톰슨이 원하기만 했다면 인프라가 충분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저 플러스를 해결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바빠가지고 누구한테 맡겼다? 러더포드한테 맡긴 거다, 그죠? 그래서 그 실험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데 러더포드가 간단하게 나와. 맞나? 바로 밑에 있네. 자, 원자에게 발견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게 적당하지? 자, 그래서 원자에게 발견. 러더포드. 그렇죠?
철저히 모르거든. 이거 DH 그다음 모르겠다. 자, 그래서 러더퍼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통선이 제자다. 농담이 아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원자익을 어떻게 해서 발견했냐? 톰슨이 이렇게 중요했지. 저 플러스 3점 어떻게 해결해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즉 공부했던 거 이거나 같은 아저씨가 맞는지 톰슨 아저씨가 맞는지 가려달라고 한 거다. 그럼 만약에 볼턴이 얘기했듯이 원자가 단단하다면 여기에다가 총알 쏘면 방에다 총알 쏘면 총알이 튕겨나가겠지? 맞나? 응. 근데 똑같은 총알을 톰슨이 생각한 저놈의 원자에 쏘면은 무르다고 했으니까 그 총알이 통과하겠지? 마치 수박에 쏜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총알 쏴보면 되겠나요? 그 당시에 총알로 접근하자고 생각한 게 질량이 정해져 있고 꽤나 안정해서 웬만하면 안 깨지는 그리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당시에 19세기 말쯤 해가지고는 이제 방사선 나오는 게 전부 다 과학자들이 주머니 하나씩 넣고 다니는 취미용품 정도였다. 농담 아니야. 아 그거 뭐였더라? 알파선은? 어쨌든 그 알파선이 만나오는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알파선이 굉장히 흔한 거였다. 아니 지금도 흔해 사실. 방사선으로 분류돼서 아무도 맞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자, 그래서 알파, 입자 이런 걸 이용하는데 제가 먼저 쓸까? 사연침했던 게 알파 입자를 쏴버렸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알파 입자가 뚫고 나가는지 튕겨나오는지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 알파 입자의 정체가 뭐야? 지금은 헬륨에서 전자 두 개 때는 즉 헬륨 원자핵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 당시엔 알파고 베타고 감마고 감마선 방사선을 분리해놓긴 했지만 명확히 뭔지 몰랐으니까 일단은 알파 입자라고 얘기한 거다. 실험은 되게 간단해. 알파 입자 쏴가지고 돌턴 같으면은 알파 입자가 튕겨 나올 거고 톰슨 실험은 빨간 색깔 걸 어쩔 수 없지. 톰슨이 뚫고 나올 거란 얘기다. 그럼 튕겨 나오는지 뚫고 나오는지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시험을 설계했지. 일단은 납 같은 경우는 알파 입자가 뚫지 못하니까 납으로 이렇게 슉 구멍을 벽화 그런 다음에 진짜 벽화 여기 알파 선을 집어넣으면 오만 대로 다 가는 중에 이쪽 뒤쪽으로 가는 건 전부 다 맞고 이쪽으로만 통과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알파 입자가 직진할 거다. 그럼 저는 알파 입자를 얇은 금속 박에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금속 중에 제일 얇게 만들 수 있는 게 누구게? 금이. 네, 그래서 금박을 썼다. 여기 금박.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얇게 만들 수 있어. 사실 싸나 금박이 얼마나 싸면은 소화도 안 되는데 수에 넣어서 팔겠냐? 안 몰랐네. 자, 금박에 알파 입자를 쏘는데 그럼 알아서 원자에 부딪히겠지. 자, 그럼 부딪혀가지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형광 필름이다. 이건 단순하게 알파 입자가 여기에 닿으면 빛이 딱 나. 반짝. 물론 그 빛이 쓸 리가 있나? 없지. 원자 하나가 부딪혔는데 빛이 쓸 리가 없지. 그럼 지금 같으면은 포토셀 같은 걸 때려놔가지고 빛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거 20세기 초반이잖아. 당연히 반도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사람을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러더퍼드의 제자 둘을 집어넣었는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가이거라고 나중에 노벨상 타는 애다. 지금도 방사능 측정할 때 띠띠띠거리는 그게 가이거 계속인데 어쨌든 가이거 노벨상 탄 사람은 기억해야지. 얘가 더 불쌍해 그죠? 자, 그런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 입자가 형광 필름에 닿은 다음에 나온 빛이 원자 하나에 대한 거니까 더럽게 어둡다. 그럼 어두운 데서 잘 보게 하려면은 암작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 어두운 데서 오래 있으면은 아주 약한 빛에도 민감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실을 만든 다음에 어두컴컴한데 하루 동안 방치했다. 지금 이 실험은 잡혀간다. 결정적인 게 있지.
그럼 다음 알파 선언 1통해가지고 이제 알파 선언 쏜다. 제자들이 있는데 지금으로서 엄청나게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실험이 되겠다, 그죠? 그건 당신이 몰랐으니까 가능했던 실험이에요. 자, 어쨌든 알파 입장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겠지. 돌탄이 맞았다면 당연히 가위가 많이 오겠지. 이쪽에서는 빛이 반짝거리니까. 그 다음 톰슨이 맞았으면 얘가 많이 오겠지. 이쪽에서 반짝거릴 거니까. 그러면 결국 어디에서 더 많이 반짝거리냐에 따라 가지고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실험 결과 어떻게 됐냐고? 대부분이 통과한다. 아, 빨간색 진짜. 자, 대부분이 통과한다고 누가 이겼다는 뜻이지? 톰슨이 이겼다는 뜻이다, 그죠? 그 다음 아주 약간 이렇게 일부가 산란되는 건 이해해 줄 수 있다. 빗대 맞았나 보지, 그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거지. 거꾸로 튀어나가는 놈들이 있다는 얘기다. 즉, 일부는 살짝 힘을 무시해도 돼. 근데 일부는 반대로 살아낸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위에 비유를 보면 알 수 있겠지. 결국 러더퍼드가 이 실험한 건 돌탄이 맞아는 톰슨이 맞아는 톰슨이 이제 비유한 거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걸 보강하려고 한 거야. 그걸 비유를 이렇게 했다. 돌멩이에다가 총알 쏘면 총알이 튕겨나간다. 수박에다 쏘면 수박이 뚫린다는 거다, 그죠? 근데 이 결과는 이거지. 수박에다가 총알 쐈는데 총알이 튕겨나오네. 일부는 미쳤다는 거다, 그지? 수박에 총알 쐈는데 총알이 튕겨나왔다고? 자, 그럼 그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만약에 수박에는 씨에 맞았다. 근데 씨가 단단하다. 그럼 총알이 튕겨나올까? 당연히 씨앗이 튕겨나간다. 그지? 그럼 씨앗을 축들었는데 씨앗은 그대로고 총알이 튕겨나간 이유는 뭘까? 당연히 씨앗의 질량이 총알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존이지. 정확하게는 완전 탄소 충돌의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일부러 살아난다. 이게 사실은 전혀 예측하기 못했다는 거지. 톰슨도. 그럼 왜 대부분 통과했을까? 당연히 얘기죠. 원자핵이 있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즉 대부분이 빈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왜 총알이 일부 반대로 튀었을까? 그 일부 공간은 질량이 엄청나게 큰 힘이 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자핵의 질량의 대부분은 그 좁은 공간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트로 계속 가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 달튼 S 톰슨 검증해보니까 톰슨 틀렸네, 방을. 그래서 퍼드. 아, 귀찮아. 모형에서 새로 추가되는 거 일단은 볼까? 원자핵, 그 다음 원자가 무르다라고 한 건 톰슨 생각 그대로니까 일단 톰슨 생각 그대로. 그리고 톰슨이 얘기했듯이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자기 생각이 아니다. 실험 결과지. 그럼 러더퍼드에서 새로 추가된 건 이건밖에 없겠네. 좁은 공간에 플러스 전하가 모여 있다는 거. 근데 다시 돌탄은 모르겠지만 톰슨이랑 러더퍼드는 물리학자다. 이걸 보고 만족할 리가 없지.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당긴다,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전자고 원자핵이 있다. 이러면 누구나 예상 가능한 거 원자핵이 떨어져야지. 웃긴 상황이 됐다, 그죠? 원자 핵도 존재하고 전자도 존재하다. 원자는 존재할 수 없다. 나 원자 조사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걸 돌렸다. 이러고 보니까 어서 많이 보는 그림이 됐다, 그죠? 자, 그래서 원자핵 중에 전자가 돌고 있다는 말까지 할 수밖에 없을 때문에 가만히 속 떨어지니까. 그런데 또다시 러더퍼드는 물리학자라고 했다, 그죠? 아무리 20세기 초라도 꽤 많이 알고 있었어. 구체적으로 전하 같은 입장과 가속 운동을 하면 우리가 싱크로트론 복사하는 걸 통해서 전자기 편을 방출하고 에너지를 잃어서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전자는 전하를 띄고 있죠. 그럼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면 싱크로트론 복사율이 얘 떨어져요. 지금 또 원자가 존재하지 않네. 사실 러더퍼드 분명히 원자를 조사했는데 톰슨이 생각한 대로 전자도 있고 러더퍼드가 생각한 대로 원자핵도 있다면 원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딜레마를 벗어날 수가 없었단 말이야. 사실 그 당시에 한계였고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마 내 생각에 러더퍼드가 날고 끼어도 절대 해결 못했을 거야. 사이코 또라이가 아니면 이건 절대로 해결 못하는 문제야. 근데 그 사이코 같은 또라이가 들어왔지. 경험하고. 그래서 경험 원장형이 나오는 뭐 갑자기 보호원장으로 점프했네. 보호원장은 금방 왔는데. 자 어쨌든 화학식에서 여기 있네. 원자의 비중심에 그 주변 전자가 돌고 있는 모형을 제안했다. 물론 러더퍼드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일단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보호원자 모형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게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알려지면서 대박 친 거다. 그래서 사실 보호의 원자 모형을 고전 양자역학이라고 하죠. 왜냐면 지금 현대 양자역학은 다르긴 하니까.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암기네. 암기가 이미 다 알겠지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라고 하는데 원자의 구조. 원자의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 왕가사슬 꼭 배우고 싶구나. 야, 원자를 모순 없이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책에는 예를 들어 틀렸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는 게 무슨 뜻인데? 기본이란 말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지?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뭐예요? 원자가 다른 구성 입자로 돼 있다며. 그럼 절대로 못 나눌 리가 없지. 방금 원자가 토성부터 됐는데. 즉 여기 얘기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원자라고 한 건 틀렸다. 이 모순 없이 원자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 중학생 뭐 아니야 이거? 중학생 때나 물질이 있는 기본 입자라고 하지 않나? 원자를 정의해봐. 난 모른다. 힌트 줄까? 원래 원자량을 도선히 정의하게 된 게 보일 아저씨가 물질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걸 증명했고 제일 작은 실험으로. 그 다음 보일 아저씨가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소라고 하는 걸 정의했다. 그럼 바보가 아니면 원소를 이루는 입자가 있을 거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답은 이거다. 그죠? 원소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원자다. 물질 이루는이 아니라. 원래도 그렇게 만들어졌었고. 자, 어쨌든 그런 쓸데없는 건 넘어가자. 뭘 파네? 질량이나 이게 될까? 얘네들한테. 자, 어쨌든 원자의 중심 플라스티티는 원자 핵이고 주변에 전자가 존재한다.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의 성질. 이걸 왜 물안겨? 자, 그래서 왜 중성자는 얘기를 안 해? 이렇게 퉁쳤네. 자, 그래서 난 다르게 하면 그냥 맞출 수.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땡큐. 그거 아니라 치게 저 뒤에 있었구나. 사실 지리기가시 5분 정도 만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혹시나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할 때 바로 얘기하세요. 문제풀이 빼고 질문. 문제풀이는 진짜 30분 해. 30분? 아니야, 1시간 정도 하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수업 집중 안 하고 시계만 보신 분 손? 네? 수업 집중 안 하고 시계만 보신 분 손? 여기 팔이 있잖아요. 손에. 이야, 뭔가 설득됐다. 네? 오늘이 화요일이지?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러나 저 지저분한 문제 어떻게 하네?
아니야 너 아직 못 가. 이 방을. 네? 아니 가세로 가지 않았어? 못 간다니까. 네. 이세요. 바이바이.